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리겠지만 참 저는 기계이군요. 하지만 저의 목소리가 설명하는 논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사람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편안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 행동경제학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크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직장에서 내리는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지적 편향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얼마 전 유명 연구소가 발표한 20가지 인지 편향을 소개합니다. 기준점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밴드웨건 효과, 확증 편향, 위약 효과, 선택적 지각, 고정관념, 생존자 편향, 이 9가지는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며 앞으로도 반복해서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미 배운 또 하나의 인지 편향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클러스터 착각입니다. 도대체 어떤 편향이기에 우리가 이미 배웠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클러스터 착각을 통해 여러 가지 편향과 오류들을 융합적으로 연결해보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해주기로 사용되었던 용어는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스토리, 즉 이야기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400만 년 동안 지속된 호모 에렉투스의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가 수렵 채집을 하러 간 사이 그들의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TV와 출판 매체, 심지어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식이 이야기체를 사용하는데 이는 초기 인류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며 생존을 이어나간 진화의 역사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우리 인간의 뇌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특성입니다.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이야기의 형태로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지식의 축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인간은 이야기 정보의 사용에 익숙하며 그것은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문화들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배워온 방식이었다. 분명 이야기는 인류의 보존을 위한 마력을 지니고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이야기는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며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는 생명력이 약합니다. 바로 그 진실이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아 진실보다 큰 힘을 발휘하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요하지 않은 관점들에 밀려서 중요한 관점들이 저평가되는 왜곡이 생깁니다. 이성과 논리에 맞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드라마처럼 앞뒤가 딱 맞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력적인 내러티브는 불가피성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그럴듯한 설명이 덧붙여지고 이야기가 조화롭게 흘러갈수록 결합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1982년 미래 연구를 위한 국제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한 그룹에는 1983년 석유 소비가 30% 감소할 것이다 는 시나리오를, 한 그룹에는 1983년 석유 가격의 극적인 상승은 석유 소비를 30% 감소하게 만들 것이다 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두 그룹 중 두 번째 그룹이 자신들에게 제시된 예측을 훨씬 강하게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석유 가격의 극적인 상승은 이라는 이야기가 보태진 것이 그런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카너먼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직관적이고 자동적이며 직접적인 생각, 다른 하나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서서히 힘들여서 해야 하는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전자를 시스템 1, 후자를 시스템 2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1인 직관적인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이 진행되기도 전에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심 니컬러스 탈레브는 그의 책 블랙 스완에서 내러티브 오류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야기 편향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조잡한 과거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식으로 계속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야기 정보가 워낙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신문 기사마저도 점점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많이 다루는 정치 기사에서 나타납니다. 신문 독자들은 자신이 기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쓰였는지 판별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쉽지만 이야기의 흡입력 앞에선 그 능력은 무장해제당하기 십상입니다. 신문들의 이야기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엔 계곡으로 휩쓸려 내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연관성 없는 정보보다는 조금 길더라도 인과관계로 묶인 이야기를 더욱 잘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일기나 자서전으로부터 세계사에 이르는 모든 기록을 기교를 부려 의미심장한 이야기들로 지어냅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핫핸드 오류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간은 실로 패턴 찾기 광신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도 발생 주기 패턴을 찾으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전쟁은 전쟁의 신인 마르스가 주사위를 굴려 일이 2번 나오면 두 나라를 골라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의 여신 팍스가 주사위를 굴려 6이 2번 나오면 전쟁이 종료된다. 즉, 전쟁의 발생에는 아무런 역사적 패턴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는 것은 재앙이라 했듯이 패턴이 없는데 패턴을 찾아내려는 것 또한 재앙이 아닐까요? 무작위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밤하늘에 무작위로 떠있는 별들을 보고 별자리를 지어내는 것처럼 무작위적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능한 패턴 탐지기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모든 현상에서 패턴을 찾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는 제2차 세계대전 런던 대폭격으로 시작합니다.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파괴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이때의 대공습 동안 독일이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흑발물을 탑재한 무인 비행체인 신형 V1 로켓이며 이 무기를 실은 V1 폭격기는 당시에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처음 선보인 신무기에 당황한 영국은 주요 시설의 위치와 V1 로켓의 항로를 계산하여 폭격 지점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V1 로켓의 항로와 공격 목표 지점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문은 영국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이로 인해 영국 시민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V1 로켓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전쟁이 끝난 후 V1 로켓에 대해 조사를 한 영국은 V1 로켓의 폭격 지점이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만큼 독일의 로켓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격당한 지점의 패턴을 분석하여 독일 측이 의도를 파악하려 했던 노력들은 한낱 해프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즉, 패턴이 없는 우연적 사건에 패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런던을 배경으로 한 소설 중력의 무지개의 등장인물인 로저 멕시코는 독일 공군이 떨어뜨리는 V1 폭탄의 낙하 위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은 통계학자이므로 소설 곳곳에는 푸아송 분포와 몬테카를로, 시그마 같은 통계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잠시 소설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로저는 그녀에게 V1 폭탄의 통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천사의 눈에나 보일 영국 지도 안의 분포와 이 아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들 자신이 살아남을 기회의 차이에 대해 그녀는 거의 알아차렸다. 그녀는 푸아송 공식도 거의 이해하지만 그 두 가지를 조합하진 못한다. 그녀 자신의 일상 속 굳게 자리 잡은 평온과 이 건조한 숫자들이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것이란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푸아송 공식으로 예측되는 분포 그대로 정말로 로켓들은 런던 전역에 떨어진다. 우리가 폭격받을 가능성은 모든 구역이 똑같아. 집중 폭격을 받는 곳은 없어. 평균 확률 밀도는 동일해. 그러나 이미 폭격을 몇 번이나 받은 곳도 있잖아. 로저,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몬테카를로 오류라는 거야. 특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든 미래의 확률은 차이가 없어. 로켓들은 각자 서로와 아무 관계없이 떨어져. 폭탄은 걔가 아니야. 관계도 모르고 기억도 없어. 적응이란 것도 없어. 런던 대공습에 나선 독일의 폭격기 조종사들은 과연 폭탄을 떨어뜨릴 때 분명한 목표물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통계학자 클라크는 런던 남부를 576개 24 곱하기 24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역에 떨어진 폭탄의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검증을 시도합니다. 만약 독일 공군이 특별한 타깃 없이 무작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면 구역별로 폭탄이 떨어진 횟수의 분포는 푸아송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클라크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576개 구역 중 실제로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은 구역은 229곳이었으며 단 한 번 받은 구역은 211곳, 두 개의 폭탄이 떨어진 구역은 93곳이었습니다. 푸아송 분포로 계산한 기대값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폭탄이 3번 떨어진 구역과 4번 떨어진 구역의 개수 또한 확률 분포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일 공군은 런던 시내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으며 어느 구역이든 다음번에 폭탄이 떨어질 확률은 같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박으로 유명한 모나코의 도시 몬테카를로에서 이름을 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반복 시행을 통해 확률을 추정해 나가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몬테카를로 오류 혹은 도박사의 오류는 동일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사람들이 흔히 일으키는 통계적 착오를 말합니다. 이반 파블로프가 훈련시킨 개들은 종소리를 들으면 식사를 떠올리지만 동전은 이전번에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번개를 7번이나 맞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탄도 한 번 떨어진 곳에 다시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클라크의 연구에서 5번이나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던 구역 역시 다음번에 폭탄이 떨어질 확률은 다른 구역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푸아송 분포가 궁금해집니다. 푸아송 분포의 정의입니다. 시행 횟수는 아주 많고 성공 확률은 아주 낮은 경우에 사용되는 기초통계학상의 확률 분포이다. 가 네이버의 정의입니다. 예로 일주일간 판매된 라즈베리 파이의 불량률, 고객센터에 10분간 오는 상담 전화의 수, 3D펜의 불량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확률 분포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연히 연속으로 발생한 현상에서 일종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수많은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제 지표들을 조합하여 주가를 예측한다던가 우연히 연속으로 뽑힌 로또 번호를 조합하여 미래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예측하는 행동, 도박사의 오류, 핫핸드 오류, 모두 인지 오류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내 눈에는 어떤 흐름이 보인다. 클러스터 착각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어떤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거나 복권 번호를 고를 때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클러스터는 치즈 클러스터라는 피자 이름도 있듯이 뭉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합니다. 즉, 관찰된 현상을 하나의 정보로 모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면 임의로 일어난 사건인데도 거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현상을 가리켜 클러스터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충동이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서도 패턴을 찾아내 연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긴 하지만 내가 패턴을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환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서 분명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의 뇌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확실한 원인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아포페니아는 서로 무관한 현상들 사이에 의미, 규칙, 연관성을 찾아내서 믿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포페니아는 각각의 별들을 연결해 특정 모양을 가진 별자리로 만들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창조하거나 보름달을 보면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를 떠올리는 등 창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아포페니아는 그리스어로 벗어나다와 보여준다는 말로 구성됩니다. 둘을 연결하면 아포페니아는 실제 보이는 것과 달리 이상한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포페니아는 주변 현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간 사고의 특징이기도 하며 또한 모호하고 흐릿한 자극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지각하는 파레이돌리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거나 멕시코의 대표적인 빵인 토티아의 불에 탄 얼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것 등이 파레이돌리아의 예입니다. 파레이돌리아가 주로 시각적인 자극의 착각을 지칭한다면 아포페니아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서로 연관성 없는 현상들에서 의미를 부여해 믿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이 발표한 교실이데아를 거꾸로 들으면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청각 자극에 의한 아포페니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포페니아는 분석심리학을 만든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을 경험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난다. 오후에 무심코 시계를 봤을 때 4시 44분이었는데 다음 날 오후에도 시계를 봤을 때 4시 44분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동시성에서 질서를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유명인사들 여러 명과 생일이 같을 때 간밤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꿈을 꾸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아침 뉴스를 보았을 때도 우리의 의식은 의미를 찾으려 움직입니다. 즉, 우연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이나 점술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려는 것도 아포페니아 심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현상은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발생한 일에 불과할 때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되겠죠.
취리히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인 피터 브루거의 말입니다. 외관상 서로 무관한 사물이나 사상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으려는 성향은 정신이상과 창조성을 연결짓는다. 아포페니아와 창조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아포페니아는 인간의 창조성을 발달시켜 주기도 하지만 인지 및 사고의 오류와 착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물에 대한 환각과 망상, 착란 등 정신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양날의 검을 가진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했듯이 오늘 내용의 중요성을 올해 EBS 수능 특강에서 미친듯이 수록된 내용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강 12강 7번 자연의 인상적인 나타남은 인간의 의인화하는 공상을 자극했다. 종교의 초기 단계는 인간의 종교적 속성이나 인간 마음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지 않는 자신의 주변 현상 속에서 인격을 가진 인물을 보는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수능 특강 22강 1번 여러분 이전의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형편없기 때문에 과학을 발명했다. 여러분은 결과보다는 원인을, 소음 속에서 신호를,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서 복잡한 문제가 쉬워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로 전환한다. 심지어 100년 이상이 지나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 방법 덕분에 편견과 오류로 가득 찬 그 이야기들은 사실과 충돌하고 역사 속으로 서서히 물러난다. 수능 특강 미니 테스트 3강 11번 프랑스의 분자생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프랭코이스 제커브는 인간의 정신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것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내장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사건을 이해하는 시간 순서이다. 내는 이야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버리며 의미망을 만들어내는 연관성과 관계성을 구성해낸다. 두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고 정리하여 의미로 만들어낼 때 두뇌는 그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영어 독해 연습 1강 8번 사라진 사각형 무늬와 같은 착각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나은 설명을 생각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커피콩을 한 움큼 집어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뿌리면 여러분은 즉시 무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 배열을 볼 때 일부의 콩이 즉시 함께 모여 집단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은 여름날의 구름이 얼굴과 동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구조를 구성하고 보도록 진화해 왔으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특히 얼굴을 쉽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인 인물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해마다 어떤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어떤 베이글, 머핀, 탄토스트 감자칩, 혹은 태아의 초음파까지도 신의 기적에 대한 증거로 과시된다. 영어 독해 연습 11강 10번 한 연구에서 77명의 학부생들이 면접을 보았다. 이 면접 동안에 다양한 사건이 그들에게 제시되었다. 그들의 부모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이 그들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었다고 그들은 들었다. 면접 받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사건들은 연구원들이 꾸며낸 것이고 참가자들의 부모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거짓 사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도된 심상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다. 26%의 학생들이 거짓 사건에 대한 완전한 기억을 회복했고 또 다른 30%의 학생들이 거짓된 경험의 이모저모를 회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늘은 인지 편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편향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손에 쥐고 본격적으로 편향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컴퓨터로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브 어학원의 컴퓨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기대할게요. 안녕.